방향 성남요금소 화물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희동과 강남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포대교부터 밀리고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연희에서 성산램프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정치판을 포함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 이게 해소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정치판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 관리와 수위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일이 오늘 잠시 후에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분이죠. 한동훈 신임당 대표를 비롯해서 전직 당 지도부 그리고 낙선자가 모두 함께 모여서 만찬을 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자리가 정말 갈등의 관리와 갈등의 수위 조절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갈등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치판이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신평 변호사 만나보고요.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 정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각종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일주일의 중간이네요. 7월 24일 수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너무 믿음직하다고 믿고 싶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그래요. 네. 그 어제 참 좋아하더라고요. 공짜로 공연 봤다고. 돈 언제 돌려받아요? 그건 차 이제 공지가 나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그 티몬하고 위메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기사? 그건 못 봤습니다. 제가 봤던 콘서트는 그 업체는 아니어서. 콘서트하고 상관이 없이 거기에서 예약하면 지금 이게 모두 그러니까 업체에 돈이 넘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돈의 흐름이 이게 돈맥 경화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 어디서 예매해요?
저는 그 싸이 콘서트를 담당했던 아이로 시작되는 데서 그렇군요. 주로 콘서트를 예매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싸이 말고 딴 콘서트도 가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YB를 좋아합니다. 아 YB. YB 락앤롤.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윤도현 밴드. 아 윤도현 네. 밴드. 이제 YB라고 하죠. 아 그래 네. 그래요? 네. 그 YB 윤도현 밴드. 뭐 윤도현 씨도 노래를 참 잘하죠. 지금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완쾌가 된 거죠? 여전히 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젊으신 분이니까 그럼요. 금방 뭐 털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콘서트 좋죠. 근데 그 원래 음악을 좋아해요? 예. 안 그렇게 보이는데. 축구만 교수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 아니 축구하고 음악이라는 게 분야가 정반대 교수님 아니에요? 저랑 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왜? 그 친구들이 좀 뭐라 아니요, 그럴까 저랑 봐? 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라 그럴까 봐? 이제 세게 나와요? 아니요. 이제 세게 나와요. 이거 청취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잠시 될 후에 때는? 나올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박지혜 PD가 이 청문회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공격하시면 발언권을 정지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퇴장하세요. 5분간 이렇게 하셔야지. 네. 예. 자, 참 그리고 이제 그 청취율 조사 기간도 끝났으니까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료 발음이 안 되지. 무료. 예, 유료 문자입니다. 유료 문자. 예. 무료는 동양권에서 대충 다 무료예요. 똑같아요 단어가. 네. 우리나라도 무료고 일본어도 무료고 네. 중국어도 비슷할 거예요. 무료하네요. 저 내일부터 좀 바꿔주세요. 도저히 얘기 방송을 못 하겠어. 예. 참 네. 진짜 춥다 추워. 예, 이제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렸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합참이 북한이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띄웠다라고 했는데요. 평소보다 풍선을 높이 부양했다라고 합니다. 고도 2km 이상에서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합참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 쓰레기 풍선 살포가 올해 들어 10번째고요. 지난 21일 이후는 사흘 만입니다. 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을 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오늘은 또 이 쓰레기 풍선이 다름 아닌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생방 대응팀이 조사를 했는데 물체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서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우리 군은 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를 한다면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낙하 후에 수거하는 방침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나흘째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18일부터 부분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다 21일 오전 북한이 다시 풍선을 띄우자 전면 가동 방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어느덧 이 오물풍선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둔해진 느낌도 들거든요. 그게 위험해요. 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단순한 오물로 밝혀지고 있긴 하지만 위험성이 사실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다는 점이 더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증오를 위해서 돈을 막 뿌리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풍선 있잖아요. 풍선 좋아해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 풍선 아직도 좋아하는구나. 그 5손가락이 부른 풍선 동방신기가 리메이크했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동방신기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 예. 이렇게 항상 저는 학교 홍보를 위해서. 네. 그런데 어떤 분이신가요? 저기 윤호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네. 확실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학교 그 심수영 오리엔테이션 때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네. 그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풍선 네. 풍선이 말이에요. 하나 띄우는데 그게 수소를 넣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은 지금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전기가 부족한데 그 전기가 부족한 우리 박재 PD가 윤호윤을 명지대 맞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야, 아니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람을 못 믿으면 돼요 이거? 그렇다기보단 팩트 체크죠. 아 예. 진짜. 근데요 어쨌든 예. 풍선하는데 이게 전기가 들고요 수소가 들고 이래가지고 풍선 하나 띄우는데 우리나라 경비로 최소한 1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100개를 띄운다. 그럼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아니 제가 증오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게 뭐냐면 맨날 미국과 우리와 일본을 겨냥해 가지고 중장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맨날 쏴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풍선까지 맨날 허구한 날 보내고 앉았으니 예? 그러니 저는 이렇게 증오를 위해서 돈을 물쓰듯이 하는 국가가 과연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저는 말이에요. 이게 설령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걸 확인이나 보도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북한이 이거 우리가 이때 이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 몇 킬로 상공으로 보내니까 이게 거기까지 가네 이걸 가르쳐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르쳐주면 이걸 알리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니 뭐 허구한 날 맨날 오물풍선 보내니까 그래 또 보냈나 보다 이러다가 진짜 뭐 안에 딴 거 넣고 보내면 어떡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는 뭐냐면 이 오물풍선인가 뭔가 하는 거를 북한이 맨날 우리한테 보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김용태 의원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그 드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강제 착륙시키는 방법이라든지 풍선을 여러 가지로 이제는 좀 그 고민을 해가지고 실제에 좀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그러고 내가 진짜 화가 났던 게 지난번에 그 경기도 북부에서 막 수해가 나고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으니 예? 진짜 해도 너무하죠. 아무리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아니에요 이건.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방송기자로 시작해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 분야에 헌신해왔다. 전쟁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동료와 후배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미디어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도 약속했고요.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하겠다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의 질의응답도 한번 살펴볼 텐데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선 언제부턴가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의 세력이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MBC는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하겠다 밝혔습니다. MBC의 사장이 바뀐다면 MBC 보도의 균형감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나 이 질문에 대해선 100% 자신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제가 임명된다면 어떻게 해소할지 생각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편 여야와 이 후보자 사이에 신경정도 있었는데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 후보자가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을 한 뒤에 뒤돌아 자리로 돌아가자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다시 최 위원장에게 다가가 악수한 뒤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요. 이때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귀에 대고 저와 싸우리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 최 위원장은 후보자 인사말을 들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좀 아까 듣지 않았나요? 제가? 네, 최 위원장은 후보자 인사말을 들어야 할까? 후보자가 보낸 사전 자료를 보지 않았나? 1, 2분 내로 간단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이 인사말을 중간에 자르는 것은 좀 그렇다. 방통위 비전과 정책 목표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전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인사말은 2분밖에 되지 않았고 어제 이 후보자 인사말을 미리 받아봤는데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면서 굳이 여기서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한편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회의장 밖에서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자, 위원회를 막론하고 최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회의나 인사청문회의 모습 보면 여야 의원 간의 신경전 정말 자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나요? 자, 퀴즈.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지상파 뉴스 전문 방송이 어딘지 아세요? 지상파 뉴스 전문 채널. 방송. 예. YTN이죠. YTN 뭐요? 라디오요. 라디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상파는 공공재예요. 그 공영방송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모든 라디오는 이거 다 지상파거든요. 지상파는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라는 거는 진보적 국민의 것도 되지만 동시에 보수적 국민의 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 모든 국민의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상파는 굉장히 균형 잡힌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한번 봅시다. 텔레비도 KBS, MBC, EBS, SBS 이런 거는 지상파거든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이게 한쪽만을 대변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진보적 국민의 재산이자 보수적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 케이블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왜 케이블이 공공재가 아니냐면 케이블은 문자 그대로 케이블 깔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책 색채를 드러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을 앞두고서 뭐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라든지 뭐 이런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가 각자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요. 왜? 그건 신문이기 때문에. 종이로 만든 종이가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공공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더군다나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게 공공재 할 때 공짜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중립적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권 때 뭐 그 이전 정권 때 그럼 모두 공영방송이 그렇게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는 사실 맞는데 그게 누구가 적격자인지는 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막 야당에선 뭐라 그러고 여당은 막는데 야당이 여당이었을 당시 그렇다면 모든 것을 공정한 방송으로 다 했느냐? 전 그거는 누구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본인들도 반성하는 입장을 먼저 보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청문회의 문제점. 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 청이 뭐냐면 들을 청자예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 청자거든요. 근데 아니 그 청문 대상자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 이거는 내 시간입니다. 아니 자기 시간에는 그럼 연설만 하라고 시간 주어진 건가? 그러면은 청문회 하지 말고 거기 그 위원들이 전부 연설을 각각 시간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도대체 뭔 얘기를 못하게 청문 대상자가 말을 하려고 그래도 말을 막으니 이게 무슨 청문회예요? 이거 청문회의 목적이라는 건 사실은 공직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되는 건데 공격만 하고 그 사람이 그 청문 대상자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도 못하게 하면 예? 그게
그게 어떻게 국민이 그 청문회 이건 본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내가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 오늘 참 좀 돋보였는데 뭐냐면 보충 질문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답변 못했는데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는 이 청문회가 운영되는 거 이러면서 이게 왜 청문회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했어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옛날에 그 청문회 스타라고 알아요? 네.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의원 중엔 별로 생각나는 분들이 그 없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그 5.18 관련 청문회에서 정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은 그때 너무 강렬한 이미지 덕분에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청문회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지르고 5분 동안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러면 일단은 이 청문회 왜 해요? 그래요. 청문 대상자 얘기 듣지 않는 그것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만 이 본인이 얘기를 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 거부감 없이 얘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대체 청문회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참 이 국회의원들 진짜 조금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예? 그래서 좀 이거를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공격의 수단으로 청문회도 전락하고 국회 동의청원도 전락하고 모든 게 다 공격 수단이 돼버린 이 사회를 우리가 도대체 뭘 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지 진짜 한심합니다. 근데 2026년에 우리나라 저게 얼마 되는지 아세요? 국민소득이? 아니요. 4만 불 되거든요. 4만 불이면은 이전 완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4만 불 되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시장 경제의 힘입니다. 네. 4만 불에 저도 아주 큰 몫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소식.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네. 난 꿈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가 과욕. 나왔어요. 예. 네. 자, 어제 당권에 복귀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전당대회 기간 주장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발의한 3자 추천안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께 받을 수 있었던 진실규명에 소극적이지 않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께서 제 안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말하는 특검 이슈가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당내 여론 취합 시점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제가 설득력 있는 의견을 밝혔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국민께 어떻게 다가갈지 밝혔기 때문에 잘 설명드리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 김건희 쌍특검 추진 방침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 당선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당선을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한 대표 당선 직후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서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한 사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오늘 만찬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한 대표 이외에도 최고위원 원내대표
그리고 몇몇 전당대회 출마자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찬의 의미에 대해선 대화합의 만찬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 시절 전당대회 기간 주장한 이 3자 추천안을 비롯해서 찬성 당론, 반대 당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제가 그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당원 투표 같은 경우도 60%, 65% 정도가 나왔고 여론조사도 결과도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당심이 민심을 쫓아간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쫓아갔느냐. 당심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각종 언론 한 20군데 넘게 받았더라고요. 어제 조경태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내서 한 얘기 뭐냐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맞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 얘기가 100%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대부분의 당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거 진짜 이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이게 좀 국민하고 눈높이 잘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바로 눈높이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바라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숨기고서 일부러 수사 안 나서 건너뛰고 이랬단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면 정치는 그것을 반영해야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최상병 특검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제3자가 이 한다라는 거 특검 추천한다는 거 이거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의 목적이라는 것이 만약 진상규명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의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3자가 추천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만일 국민의힘이 제의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 그럼 민주당도 상당히 좀 지금보다 더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흔히 말하는 개혁을 해야 되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개혁 뭡니까?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한동훈 대표의 이런 주장 저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인데요. 전당대회 행사를 진행하던 사회자들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사회자였는데 광주 전남 박수라고 외치면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런데 전북은 호명하지 않고 곧바로 충청도로 넘어가고요. 이어서 아직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치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옆에 있던 양선관 의원이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장면은 때 아닌 지역 감정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응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북도민을 비하했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 이 사회자들은 해당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의식한 듯 서둘러 수습했습니다. 일단 김 전 아나운서는 지역의 순서를 정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바로잡는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박수 안 친 분은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양선관 의원은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의 반응도 어떨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봤던 두 사람의 발언이 잘 됐다고 잘한 것이다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하죠. 잘 못한 발언이지만 이분들이 그런 의도를 그러니까 좀 나쁜 의도, 비하의 의도를 가지고 해당 발언을 했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지금 더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인가? 미래통합당일 거예요. 미래통합당 하도 당명들이 많이 바뀌니까 제가요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때 대통합민주신당인가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 TV 토론을 제가 한 4번인가 봤거든요. 대선 후보 TV 토론 4번 보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4번을 하는 동안 3번이 당명이 바뀌었어요. 예? 야, 우리나라 정당이 이래요. 근데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정양석 사무총장 같은 분들은 뭐냐면 우리 호남 특위를 발족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서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진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안 했어요 그동안. 만일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을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뭐 정양석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남 특위도 만들고 계속 공을 들여왔다면 지금 훨씬 나아졌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이후에 잊어먹었거든요. 그냥 그게 유야무야 됐어요. 그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야 이거는 특정 지역의 어떤 비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회자분들도 얘기 뭐 잘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서진 정책에 얼마큼 공을 들였느냐. 공을 들였으면 이런 말이 나와도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새롭게 출범하는 당 지도부가 이 논란에 대해서 깊숙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어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어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어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어더. 가입 문의 100번.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신평 변호사와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당선 환급,
F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만 이 나이가 든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젊은이들보다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포용적 관점도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늘 바로 모실 분, 장기간 동안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관조적이고 또 폭넓은 시각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시간이죠. 바로 멘토 가라사대인데요. 자, 오늘 멘토 가라사대에서 만나볼 분 신평 변호사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신평 변호사께 여쭤볼 말씀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자, 여러분이 그 보내시는 문자 제가 대신 신평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평 변호사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아유, 뭐 수고라니요, 뭐. 아니, 근데 변호사님 어제 그 전당대회 결과 보셨을 텐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분당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십니까? 지금 사실상 그 심리적 그 분당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전당대회 후유증을 말이죠. 예. 계속해서 그 한동훈 당대표가 취임하시고 나서도 예. 그런 지금 전당대회와 같은 그런 식으로 당내 주요 인사들 그 대하고 하면은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많이 바뀌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 분당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도 거의 심리적 그 분당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차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 특검을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신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심리적 분당 상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한 대표가 그 당선되고 나서 또 그런 자기 의견을 고집을 했는데요. 예. 지금 그 한 대표가 그는 조금 월권입니다. 이 국회 그 대책은 그 원내 대표의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당 대표가 그 마치 그 자신이 당의 그 전체 이사를 그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더구나 이 국회의 그 이런 그 표결 과정을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이 권한 사항을 뛰어넘는 발상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면 당연히 더욱 그 상황은 또 이 당내의 상황은 심각한 경제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3자 추표 차상병 특검은 월권이자 동시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도 심리적 분당 상태인데 진짜 완전한 분당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가정적으로 꼭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은 분명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신평 변호사님이 예전에 궁중 구테타 성공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궁정 쿠데타의 그 최종 목적은
예. 위에 있는 주구를 내치고 자기가 그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아직 그런 단계는 이르지 못했죠. 예. 근데 이건 그럼 그 단계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당대표가, 예. 어떤 이원석 검찰총장 그런 예에서 나타났다시피, 쿠데타를 진행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이 상당히 분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궁중 쿠데타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하나의 그런 가설에 의하면은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가설에 의하면. 그런데요. 물론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이라도 조금 마음을 바꿔서 예. 당헌에 따라서 당헌은 당의 헌법 아닙니까? 예. 그 헌법을 당대표로서 준수하면서 당정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면서 어떤 이 화합을 도모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진로를 바꾼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상황은 변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한 대표가 예. 조만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 어쨌든 어제 투표 결과를 보면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원 투표자가 40만 8,272명인데요. 그 중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를 찍은 당원은 25만 5,930명이고요. 그런데 친윤을 표방했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5만 5,930표는 전체 당원 투표의 62.65%를 득표한 거거든요. 근데 친윤을 기치로 걸었던 원희룡 후보는 19.04%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여하튼 여권 내에서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많은 당원과 또 일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죠. 예. 그러나 여기에 하나 첨가를 하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자신이 당무나 또 총선 관리를 한 데 있어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당내에 확실한 기반을 조성했던 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영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에 대퇴하고 난 다음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죠. 제가 당시에 이 한 위원장은 반드시 다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독점적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당을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심평 변호사님.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게 총선 관리 총선 백서에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예. 백서의 발간을 막았던 거죠. 그 백서 발간을 막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여러 세력들에서 이 백서 발간을 정당대회 전에 절대로 발간해서 안 된다고 많은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자, 오늘 6시 반,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당대표 출마자들, 그리고 전 당 지도부들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 그리고 요번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임 당 지도부들하고요. 식사를 하는데 이 만찬 자리가 어떻게 좀 잘하면은 소위 말하는 갈등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자리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또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을 의도해서 이런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의도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 어떤 중요한 것은 한동훈 당대표의 태도입니다. 예.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라도 이 당의 최고 규범인 당원의 정신에 당원의 규정을 충실히 좇아서 이 당내 화합을 우선시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이 화합적인 차원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심평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한 20년 하셨고 그 전엔 판사도 하셨고 이러니까 법학자이자 이 실질적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근데 제3의 장소에서 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찰에서 말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사를 할 때 출장 조사를 한다거나 예. 또는 조서를 이 피의자 집에 보내서 예. 거기에 피의자가 직접 작성해서 다시 송부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왕왕히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제3의 장소에서 그런 수사를 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이 크게 부당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 복잡한 상황이 얽히다 보니까 예. 마치 김 여사가 또 다시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이죠. 예. 검찰에 출두했으면 좀 날 뻔하지 않았나요?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예. 심평 변호사님께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언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번에는, 이런 조사 과정 여러 가지로 연락을 안 하셨나요? 김건희 여사께서? 저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하실 그런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예. 그때 제가 그 말을 꺼낸 것은 진중권 교수가 그것을 폭로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이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그런 참 이 무참한 그런 폭로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이제 진중권 교수에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다른 분한테도 전화를 했을 것 아니냐. 예. 그것을 악용해서 진 교수가 그렇게 폭로를 하고 하는 것은 예.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부득이 말한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원석 예. 이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리고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일종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법학자이자 지금 이 실물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법무장관은 또 검찰총장하고 결의가 다른 것 같죠.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튼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견해도 많은 것 같고요. 이원석 총장의 정책 의도를 가졌다. 이분도 그럼 정치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원석 총장의 견해가 정당하다는 그런 이 찬성하는 견해도 있고, 예. 그렇지 않고 중앙지검장이나 수사검사 그쪽에도 충분히
반론의 또 변명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양설로 지금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검찰은 원래 상명하복 조직 아닌가요? 상명하복 조직이지만 그 안에 이제 그 복잡한 문제가 검찰총장한테는 이 김 여사의 도치 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어떤 지휘권을 박탈한 족쇄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패싱 이렇게 수사하는 것도 몰라야 된다는 거. 저는 법 쪽이 잘 모릅니다만 일각에서는 수사권 지위가 지금 수사 지휘권이 없다 하더라도 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영부인을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를 검찰총장이 몰랐다라는 거, 그거는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거지 그런 것까지 비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죠. 예.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보인 일련의 행태에 따르면은 이원석 총장은 한동훈 당대표와 거의 한 몸이 돼서 어떤 상당히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비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의 그런 행태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이원석 총장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원석 총장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당대표가 네. 계속해서 이 대통령과 이 대립과 갈등의 그런 조성해 왔고, 예. 이원석 총장은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당대표를 추종하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이후에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조만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인데, 예. 그 발표를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예.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출장 조사나 이 서면 조사,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왕왕 그런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은 어떤 면으로 봐도 유감스럽고, 또 김 여사나 또 이현석 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여러 사람을 어떤 입장에서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가 전해드리는 이 재난 방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4일 17시 30분 강원 속초 평지, 고성 평지, 양양 평지, 홍천 평지, 경기도 오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양평, 충북, 청주, 옥천, 충주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창이 넓은 모자,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안전 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용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합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6시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죠. 가장 인기 있는 아나운서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3부에서 뵙죠.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 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
생방송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까지 중부 곳곳으로 내린 폭우는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습기가 더해지면서 연일 찜통더위와 소나기가 공존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복날인 중복입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은 33도, 대전과 강릉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온열 질환 위험이 큰 만큼 틈틈이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저녁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전북과 경북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에서 50mm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3, 4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 뒤쪽으로 혼잡하고요. 그리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천호대교와 구리 시계부근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구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한남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원효대교, 서강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답답한 흐름을 보입니다. 내부순환로 따라서 성수 쪽 가는 길 연희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기름에서 종암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하는 데 대해 대화합의 만찬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어제 윤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만찬은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했다며 아직 참석자 규모나 인원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대가 치열했던 만큼 화합 차원에서 전당대회 출마자들까지 모두 초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데 대해서는 당정이 화합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을 거라며 일정 조율 등을 통해 만찬 외에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계획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야권이 추진해온 방송사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 변화가 없다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사법 입법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함께 중단하자는 자신의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와 여당이 열 수 있다며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인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의원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땐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나와 최상병 특검법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물론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과거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정안인 이들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역시 탄핵 청원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는 이 밖에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에 일단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회자들이 박수 치지 않는 분들은 간첩, 전라북도를 따로 해야 하느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북도민 비하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전북 홀대를 넘어 폄훼에 나섰다며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북도당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박수 치지 않으면 간첩이라니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냐며 전당대회에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이 공연히 나온다는 점에 경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사회자가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는데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이라든가 라고 말하자 다른 사회자가 전라북도를 따로 해야 하느냐고 말을 더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집계된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300여 개로 이 가운데 25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경기 북부와 서울의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다며 자세한 규모는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은 대다수가 종이나 비닐류의 쓰레기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실 일대에도 떨어졌으며 서울 용산 지역 상공을 날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풍선을 살포한 건 올해 들어 10번째로 군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 대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행한 각종 캐시와 상품권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당분간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전과 강릉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도 26도 등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 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오늘 저녁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개미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뜨거운 공기에 습기까지 더해지며 잦은 소나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7도, 습도는 73%입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울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울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울 판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수요일 3부에서 여러분과 만나볼 코너 여의도 청년 정치죠.
정말 찐 청년들의 시각으로 한국의 정말 열악한 정치판을 한번 참신한 시각으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찐 청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오늘은 진짜 어디는 습도가 100%인 데가 있대요. 네. 저 진짜 걸어오는데 물속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걸어왔거든요. 정말. 근데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어디서 걸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공항철도 타고 내려가지고 걸으면 좀 덜 걷는데 이 6호선 타고서 내려가지고 걸으면 더 많이 걸어요. 그럼요. 거의 다행히 3정거장 공항철도 타고 왔습니다. 근데 6호선 타가지고 여기 걸어오려면 지하로 공항철도까지 나와서 올라오는 게 제일 낫죠. 요새 같은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저는 사실 우리 박성민 최고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별 관심이 없어요. 90%가 넘게 나오는데 그 무슨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뭐 앞으로 또 관심 가지시면 되죠.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나름 치열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77.7%를 넘기는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관전 포인트가 돼요? 누가 되느냐. 근데 이 국민의힘은 진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가 됐는데 62.84%. 전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2021년 전당대회 그때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50% 초반 52인가 53인가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에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가 55%인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62.84%.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받았느냐. 제가 칼럼을 쓰느라고 아까 이걸 찾았는데 몇 퍼센트냐면 62.65%예요. 네, 62.65입니다. 이야. 아니 당원. 근데 내 신기한 게 뭐냐면 친윤을 주장했던 원희룡 후보는 19.04%예요. 네. 예? 이러면은 이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는?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 어차피 어대안의 기류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경원 후보가 과연 이거를 혼자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던 고민 와중에 원희룡 후보가 대통령 만나고 왔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본격 참전이 되면서 여기까지는 윤석열 후보까지 한동훈 대 반한동훈에서 3대 1의 구도로 표를 갈라가면서 결선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처음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그 나경원 원희룡 후보, 윤석열 후보까지 굉장히 열심히 뛰셨지만은 처음부터 잡혀있던 그 어대한 프레임을 깨지는 못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경륜과 경험과 좀 당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가 나와야 됐는데 당이 너무 좀 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관위에서도 이제 재밌었던 게 저희도 정말 끝까지 몰랐어요. 끝까지 몰랐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큰일이에요. 네, 전당대회 딱 시작하고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선관위원들이 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여론조사 업체 그리고 선관위 여기가 각자 밀봉한 봉투들을 하나씩 까거든요. 하나씩 까는데 정말 재밌었던 게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았어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게 62, 63 이렇게 이 수치로 다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든 당심이든 보는 시각이 같았다. 그 시각은 당이 좀 이제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측은?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한 사람들만 좀 망한 모양새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한동훈 후보 이젠 대표시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인지도라든지 뭐 전투력이라든지 그 전당대회 후보들 가운데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고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그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던 여러 프레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사상 검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이모부 논란 뭐 이런 것까지 소환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김건희 여사 그거는 진짜 김건희 여사 문자 뭐 무시 논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관련한 그 폭로, 그게 이제 과연 마이너스가 될 거냐 했는데 대세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이게 어쨌든 여야 대치가 굉장히 강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몰아준 그 마음에는 좀 잘 싸워주길 바라는 마음, 이만한 전투력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부분이 많이 작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든 게, 당심과 민심, 아까 이승환 위원장이 그 쫓아갔다 이 말씀하셨는데 다르지 않았다. 이 당심이 민심을 쫓은 경우가 언제냐면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 당시 후보가 대한민국 역사 최연소 당대표가 됐을 때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러면 전략적 선택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 그건 뭐냐면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한 결과가 전략적 투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당신과 민심이 같이 가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만큼 사실 지금 위기감, 다시 말해서 정권 재창출은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의 표현 때문에 당신과 민심이 같아지지 않았느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 네, 그것도 맞다고. 이제 이전 전당대회를 살펴보면 저도 이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4번째 전당대회를 했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했던 전당대회를 빼면은 앞선 2번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김기현 당대표 때 한 번, 이준석 당대표 때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김기현 당대표 때 같은 경우는 이때 투표율이 55%였어요. 55%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가 45%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김기현 대표 때 비해서 6.59가 낮고, 그리고 이준석 전당대회 때 비해서 3.15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전당대회는 확실한 차이가 있던 게, 맞아요.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는 정말 조직 투표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조직에 동원됐냐 안 됐냐 이 얘기를 할 때, 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만 표현해도 밑으로는 정말 물밑 작업들이 많이 가거든요. 막 이렇게 연락하고 찾아가고 문자 받았나 물어보고 해서 모든 조직이 다 총동원된 거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 전당대회는 정말 우리가 바람 선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직과 바람이 극단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투표율이 이번에 그렇게 높지 않네? 그렇다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투표를 보고 이거는 확실히 조직표가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으로 갔다. 바람으로 갔다면 민심하고 비슷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 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전투력 있는 인사다라고 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부분과도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잘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잘 싸울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아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로 좀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거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표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좀 명확한 오더가 내려오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오더가 내려와도 움직일 만큼 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용산의 힘이 너무나 많이 빠져있던 선거였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을 때 그 조직표가 움직이겠죠. 근데 위에서 내가 존중하지 못하겠는 사람이 자꾸 오더를 내렸을 때 그걸 따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아마 투표하는 것도 이루어졌을 거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심하니까 좀 유보하는 표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용산의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선거였기 때문에 이른바 윤심이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투표가 이뤄지기에 쉬운 환경이었고, 그리고 다른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전략상으로 굉장히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 그럴듯한 얘기들, 아니면 뭐 여당 대표가 됐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생산적인 얘기들을 했다면 오히려 표가 비등비등하게 나와서 결선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 때려잡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얘기를 박성민 씨가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할까요? 그러면 또 거기에 제가 보충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거기에 하나가 더가 뭐가 있냐면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는 공천권을 가진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랬죠. 결국 행사 못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당협에서 다 동료를 하고 우리 이만큼이나 참여했습니다를 생색내야 되는 그런 전대였는데 이번은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협위원장들도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뭐라고 다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흐름대로 가보자. 그 덥기도 하고 뭐 날씨 이렇게 더운데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용산이나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간 당원들의 반란 같은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용산의 그립감이 작동하지 않고 뭔가 용산의 시그널을 받고 출마한 것처럼 보였던 원희룡 후보가 선전하지 못하는 모습들 자체가 저는 모든 게 결국 대통령 레임덕의 시그널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 말씀하셨는데 19.04% 당원 투표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62.65%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은 친윤의 어제 이건 조경태 의원의 얘기입니다. 친윤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조경태 의원이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 이걸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국갤럽 또 시작인데 7월 19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 정례조사입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000명을 남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이거를 보면은요. 보수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게 40% 중후반에서 50%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번 50%였어요. 하지만 작년 38 전당대회 직전의 여론조사 2023년 3월 3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건 지나간 거니까 한참 전이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이때는 64%가 보수층에서 64%가 윤 대통령을 지지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 한 15, 6%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거는 박성민 최고가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흔들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어제 제일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세요. 이게 약간 배를 갈아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배가 부서지고 해도 이게 그동안에는 어쨌든 뭐 김기현 대표나 이럴 때에는 그냥 좀 고쳐서 써보자, 이렇게 좀 수리해서 써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총선 참패도 했고 그 뒤에 대통령께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뭐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여론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진영을 완전히 떠나서 갑자기 민주당으로 오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지지라는 게. 보수 진영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고 그 대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라든지 그 정치적으로 뭔가 승계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갈아탈 새로운 배를 찾고 있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배 얘기하니까 요새 그 TV 광고 중에 에요 뭐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아 갑자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네. 덥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전당대 재밌었던 게 저는 이번 보고 나서 지난 3차 전당대를 한번 다시 돌아봤는데 그때는 김기현 대세론으로 완전 굳혀진 전당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김기현 대표의 득표율이 52.93, 53%였습니다. 그런데 2등이던 안철수 후보가 23.37%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대통령이 확실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의 인지도 싸움 갔을 때도 이 정도는 됐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인지도도 뭐 안철수 후보만큼도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9% 이 당원 투표에서 그렇게 못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뼈아프게 살펴봐야 되고요. 지난 3차 전당대회 때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3등을 했었어요. 이때 14.98% 15% 많이 네, 15% 했었는데 이번에 당원만 대상으로 했을 때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에 뭔가 좀 이것
A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15% 정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항상 상존하고 있는 그 삼지대인 것 같고 당내 삼지대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개인의 이미지와 이런 걸로 했을 때도 지난 안철수 후보 이상으로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밥 먹자. 3분 남았네. 밥 먹는 시간까지. 오늘 대통령실 용산 가서 밥 먹잖아요. 그죠? 만찬을 갔는데 이 뭐 낙선하신 분들 그리고 신임 당 지도부들 그리고 과거 구 지도부들 이렇게 좀 밥을 먹는데 어떤 정치평론가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한동훈 대표를 같이 먹자고 얘기한 건 원어브댐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신임 당대표랑 독대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딱 그 새로 뽑힌 지도부만 불러서 축하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떨어진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이렇게 부르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원오브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그 대표, 신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을 격려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 자리까지 그렇게 뭐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기는. 근데 이승환 위원장 용산 가서 밥 먹어봤어요? 그럼요. 여기 파인그라스라는 데가 그 대통령실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던 구 양옥 같은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냥 직원들이 라면 먹고 이런 데인데 저녁에 이제 만찬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서 라면 샌드위치 먹어요. 근데 이게 저녁에 이제 대통령 행사했을 때 그 직원들 라면 먹던 그 장소에서 테이블만 붙여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만찬하시고 그런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예전 그 비대위와 새로운 지도부의 과도기적 상태에서 다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치하하고 하시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고 한동훈 대표와의 그 별도의 자리나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여기 파인그라스 들어가는 거하고 대통령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출입 절차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별도로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녁도 먹고 방송하다 보니까 라면 얘기를 하니까 진짜 갑자기 라면을 먹고 싶네요. 자 그러면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남은을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6.25 전전 유공자회 회장 손희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 조형물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참된 용사들의 피와 목숨값이요 유족들의 눈물 값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기를 노병 손희원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Still love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3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고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 2회차부터는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업뿐만 아니라 임업, 광업 분야도 외국 인력 신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PS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청년 정치 3부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최고위원님. 예. 한동훈 이제 당대표 신임 대표가 그 차상병 특검 제3자 추천 이거 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봐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3자 특검 하자 그러면 그거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 뭐 그렇다고 뭐 덥석 받기도 좀 애매하고. 그럼 이제 뭐 한 텀 쉬었다가 받더라도. 근데 이제 민주당이 보면 어쨌든 야당이 추천하는 그 기존 안을 고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과 이 아주 전향적으로 열어놓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당선을 위해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최혜병 특검법을 좀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았던 게 아니라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조건 없이 민주당과의 협상에 좀 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좀 아까 우리가 2부에서 신평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신평 변호사님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어떻게 월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원내대표가 해야 될 거 왜 당대표가 얘기하냐 이거죠. 그럼 당대표 왜 못하러 뽑아요? 왜 저한테 따져요? 신율, 신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주십시오. 전별 아무런 친척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우리 당의 분열을 위해서 이거 당장 받아라 너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아주 핵심이 하나 빠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공수처의 결과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제3자 특검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실과 우리 당 새로운 지도부를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 선출이 된 최고위원 2명이 또 나와서 이건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원내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그 원내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원내와 원외를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우리 당의 원내와 원외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내는 거기다가 영남이에요. 근데 원외는 정말 서울 수도권이죠. 목숨 걸고 선거 뛴 수도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데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외이잖아요. 근데 그 원외의 또 유일한 영남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시작부터 이게 원내 의원들과 한동훈 위원장을 갈라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원내와 원외 전체를 갈라치게 하는 거고 그게 또다시 영남과 비영남 수도권을 갈라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이 통합으로 나아갈 길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갈라치기는 민주당이고 두 번째 갈라치기는 우리 당 안에서 나오는데 이거에 좀 명확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는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아닌 제3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첫 시작부터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민주당이랑 협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겠지만 일단은 발의 자체가 가능하냐 이 지점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원내에서는 분명 친윤계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칼을 갈고 있을 거거든요. 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 첫 번째 과제로 이 최혜병 특검법을 하려고 하면 뭐 시그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막으라고? 그럼 굉장히 저는 결사적으로 막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어쨌든 의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동훈 대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원내와 원외를 갈라쳐서 이제 소위 말해 한동훈 대표 힘 빼기 작전이 어쨌든 저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내 의원들 사이에 반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원내 의원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과거에 있었던 연판장 사태 이런 것도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질문. 아까 친윤이 많이 힘이 빠졌다 그러셨는데 힘이 빠졌는데 그 의지대로 그 당이 움직여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민심 앞에서는 친윤들이 한없이 작아지지만 이 여의도 국회라고 하는 이 배지들의 영토에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당을 이끌어갈 때 어쨌든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대표 혼자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원내 현안들을 처리하거나 이럴 때 친윤 의원들이 다 같이 짜고 협조를 안 해주면 그건 그거대로 힘이 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야, 근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 대면 조사 문제예요. 이게 제가 어디에 제가 칼럼을 오늘 쓰고서 넘겼는데 혹 때려다 혹 붙인 거 꼴이거든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하는 취지는 뭐였었냐 하면 국민적 의혹을 낮추기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커져버렸어요. 일단 첫째, 이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부터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한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는 절충안을 찾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한 거를 가지고 무슨 특혜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첫 번째 현직 영부인이 대면 조사를 받은 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영분이 이렇게 직접 나간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조사 요청에 대통령실이 협조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거는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제일 긴장해야 될 거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지금 돈봉투 연루된 의원들 4차 소환 조사까지 소환 요구까지 지금 다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어떤 특혜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 영부인이 직접 나가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거의 목적은 조사를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사에 대해서 영부인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서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영부인이라서 기각될 수도 있는 사건에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주요 인사들의 비공개 조사 받는 거는 제일 처음 시작한 제도로 만든 것도 조국 장관이었고 그 혜택을 제일 처음 누린 것도 조국 전 장관이었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였어요. 그랬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말로 그 절충안을 찾아서 조사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그냥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법치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만약에 여사께서 나 이거 조사 안 받을 거야, 협조 안 할 거야 하면 조사할 수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순전히 자발적으로 본인이 받아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진짜 검사위의 여사라는 말이 입증되는 그 사안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출장 서비스를 해준 거라고 보이는 거죠. 검찰청이 위험해서 경호상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했다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면 안 되죠.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 받아서 일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그 위험한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는 거는 그거는 괜찮고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들도 과거에는 검찰청 다 출두하고 다 검찰청에서 조사받았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한테만 이렇게 엄청난 보호막이 생기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김건희 여사 측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거랑 다른 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안한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엄포를 놨다고 하잖아요. 조사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조사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절차적 공정이라던가 형식적인 최소한의 정의 요건들이 갖춰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만한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차이는 있죠. 그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그냥 수사에 협조를 해서 조사를 받은 거고 그냥 조사에 협조해서 조사를 받은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기소된 피의자가 수사를 받은 거고요. 이거는 확실히 다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현직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혀서 국민들한테 다 공개된 이상 국민들이 봤을 때 유죄예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유죄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뭐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정서적으로는 그렇죠. 유죄인 사람인데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뭐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핸드폰 다 제출하고 어떤 사전 조율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공개가 되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사실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 성역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민심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 패싱 논란이에요. 두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래가지고 그 2부에서 우리 인터뷰할 때 심평 변호사님은 뭐 이 한 팀이라는 의혹, 한동훈 대표와 뭐 이원석 총장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패싱이라는 거는 좀 그 상명하복이 중요한 검찰 조직에서 상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피차 설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경이 없기 때문에 그 보고하지 않았고, 그 조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명품 가방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보고가 늦어졌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또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수사 지휘권에서 배제되는 것과 이 대상자를 부르는 걸 비밀로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누가 뭐 빌린 아무것도 모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휘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1안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고 공개해서 조사했고 그 조사 결과를 알렸다라고 하는 1안이 있고, 그리고 2안 정말로 그냥 절충안을 해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모처에서 조사하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안에서 그나마 절충안을 찾은 게 그 경호처 소속의 건물로 들어가서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검찰총장의 감정적 반응, 그게 그렇죠. 검찰총장의 감정적 반응이 저는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본인의 정의는 제가 이해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근데 이 사상 초유의 현직 영부인을 조사한 이런 사건에 본인이 이렇게까지 반응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경위를 좀 파악하고 수사 내용을 나중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경위를 좀 보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전담 수사팀을 꾸려라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었던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검찰청 소환을 강조했던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청으로 소환하라, 그게 원칙이다. 그리고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고 분명 국민들 앞에 약속을 검찰총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따로 이렇게 제3의 짬짬이 조사를 한 거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리고 허수아비로 사실은 세워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뭐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회복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 근데 거절당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중앙지검에서는 근데 뭐 수사지휘권이 있는 명품 그 가방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지 않을지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보고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그건 역시도 이미 김건희 여사 측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것까지 같이 조사를 하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앙지검에서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은 의도적인 무시였고 의도적인 패싱이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이거는 결국 검찰총장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조사. 그렇다면 이거가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이제 본인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론이나 이런 부분은 쭉 하겠지만은 이 사건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법적 절차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문자 사건에서 나왔던 그래도 사과해야 되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고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법적인 거는 이 법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서 받은 거대로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어떤 뭐 사과 표명이나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적 눈높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
뭐 이게 예고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무슨 예고편?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그 젊은 사람이 예고편을 안 해요? 에? 젊은 사람 왜냐면 네. 요새 극장에서도 예고편 하긴 하는구나. 예고편이라고 맞아요. 이제 말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어쨌든 그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딪혔던 게 사실이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 예. 이슈를 가지고도 사실은 부딪혔던 거고.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라고 말했던 이원석 총장의 말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논란을 대응함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완전히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또는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는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덕담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날선 반응을 보이고 뭐 일부에서는 벌써 한동훈 특검법 얘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당대회 때 그 현장 갈 때 전국에서 당원이 선거인단이 한 10,000명 모이는 그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 놀랐던 게 우리 당원들 모두 혀를 끌끌 찼던 게 그 전당대회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찾기 골목골목마다 조국 대표가 환영의 현수막을 걸어줬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국정농단 자백, 국민의힘 화이팅이라고 완전히 조롱하고 이렇게 희롱하는 그런 현수막을 붙인 거 보면서 아 우리가 정치가 복원되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래도 우리 전당대회장에는 또 민주당 사무총장이 오셔서 끝까지 다 축하해주고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의전해 주시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다른 당은 개혁신당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전당대회까지 우리 대한민국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정당의 그 1만 명이 모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 행사까지 조국 대표가 과연 저렇게 조롱하고 희롱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화나는 거 넘어서 굉장히 좀 슬픈 하나의 단면이라고 봤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동훈 특검 말도 안 되는 뭐 특검법이지만 조국 당은 밀어붙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는데 감정이 지나치게 들어가면 좀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 분들의 마음을 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완전히 또 궤를 같이 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뭐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불거졌던 논란 중에 한동훈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건 어쨌든 그 댓글팀 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근데 아직 그거는 사실 구체적인 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구지도부의 용산 만찬이 시작이 됐고요. 대통령실 청사 앞에 야외 정원이 있어요? 아 야외 정원이 있는데 이번 그 만찬 장소가 일각에서 거기서 야외 삼겹살 거기서 이제 구워서 그 파인글라스 건물 안에서 이제 들어가겠죠. 이 더운데 그 밖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더다 굳는 거. 아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먹는 얘기만 우리가 오늘 계속.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 얘기 나와서 이 얘기 꼭 하나만. 우리 한동훈 대표랑 이 최고위원들은 우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왜 그러냐면은 사회생활 하시네. 전당대회 때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팀 한동훈이었거든요. 근데 팀 한동훈이란 단어가 언론에 제일 먼저 나간 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였습니다.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국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훈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네요.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예, 저희가 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마치 물속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습도도 높고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